67페이지, 57페이지 정도에 나오겠지. 노트는. 자, 보면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 이는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일간신문 등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거죠. 근데 복리시설은 뭐 하면 되죠? 신고. 그리고 요거 승인 신청을 하는 건 민간만.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청약을 놓고, 그 다음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 계약하는 단계에서도 공사는 완료되기 전이죠. 우리는 선분양하니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분양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금 넣다 보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우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신청 가능일이라는 게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내지는 투기과열지구다,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공고를.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랑 민간택지로 구분하는데, 공공택지는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은 민간만, 민간택지에서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랑 시도지사.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이.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면은, 자, 국장이 이런 것들 지정하려고 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뭐 하죠? 의견.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뭐 해야 되죠? 협의. 이렇게. 그래서 국장이 저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 그리고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면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나서 누구한테 통보해 주죠?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이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지정의 절차. 그리고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하는데,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요청받아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건 직권 해제.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 사람들 며칠 안에 통보해주죠? 40일.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40일 안에. 이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분양가라는 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건축비는 국장이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택지비, 공공택지에서는 원칙 뭘 인정해주죠? 공급가격. 내가 그대로 사들인 가격을 인정해주는데, 민간택지는 원칙은 감정가 밖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경봉배 낙찰가격, 그 다음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장부나 등기부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증명이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입가격,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죠, 높이가 150m. 그 다음에 공공성의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이랑 소규모 정비사업. 그래서 공공성의 요건이라는 게 국가나 주공이 시행자로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건설하는 임대주택 중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그리고 정비사업은 면적이랑 세대수 요건까지 충족해야 되죠. 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도 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바뀌어서 일단 참고로 12호모죠. 1번에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5층일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0층 이상 또는 150m. 그러니까 하나만 충족하면 되죠. 두 번째,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그 다음에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5대1, 10대1 이런 지정 요건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29회 때 나왔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지정 요건도 한번 받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감정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산정한다. 맞죠? 민간 택지, 즉 공공택지 외택지는 감정 가격의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가격의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사람들은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겠죠. 네.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때 답변 주는 기간이 40일이다 이 말이죠. 해제를 요청받았을 때 심의 결과를 4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그 40일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돼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승인을 여기 민간,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는 승인을 따로 받지 않죠. 민간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13번 투기과열지구인데 옳은 것.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시도지사와 의견들을 하죠. 국장은 시도지사한테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러면 30% 이상 감소한 곳, 이건 맞습니까? 네.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맞습니까? 네. 자, 전매 제한 기간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그냥 투기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만 보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됩니다. 즉 분양권 단계에서는 전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계속 소유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을 초과할 때 5년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3년을 초과할 때 3년으로.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조정 대상 지역은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 네? 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니까 5년. 3년을 초과할 때 3년으로 한다. 이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4번. 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얼마마다 검토하죠?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둘 다 반기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받았죠. 답변 주는 기간이 40일.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 지정하는 절차, 해제하는 절차 똑같습니다. 그 다음 공급질서 교란이라는 건 이거 노트는 거기 60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누구든지 주택법상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고, 알선하는 거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양도라는 건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상속이랑 저당까지도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양도 양수가 안 되는 증서나 지위에는 첫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는 입주자 저축 증서,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그래서 아까 주택 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는 전매가 안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전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안 되고, 알선하는 거 안 되고, 광고하는 거 안 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건 상속이랑 저당만. 그리고 했죠. 이럴 때 청약 나올 수 있는 지위는 무효.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입주자가 입주한 이후에 적발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가격을 지급을 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급한 날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없어도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환매를 해옵니다.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지급을 하면 바로 사업주체가 취득을 하니까 우유통에 돈 넣어놓고 띵동 한다라고 했죠? 그럼 입주자가 누구세요 하면 뭐라고 그러죠? 나가 퇴거를 명하죠. 그리고 이 사람 휴지 받으러 얼마 동안 못 가죠? 10년 동안 모델하우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10년 동안. 그래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죠. 그리고 벌칙은 3년에 3천. 그러니까 자 청약 넣을 수 있는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하고 입주한 이후에 적발이 되면 주택 가격을 지급을 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환매를 합니다.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죠. 그래서 나가라고 하고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벌칙은 3년에 3천. 다만 그 행위의 3배로 얻어진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 해서 보면 1번 입주자 저축 증서와 주택 상환서체는 타인에게 양도, 증여가 금지되지만 저당이랑 상속은 가능하죠. 저당이 뒤쪽으로 가야겠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공급 취소 교란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언제? 지급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매를 해오죠. 그리고 벌칙은 3년에 3천. 3년에 3천. 다만 이 행위로 얻어진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시간이라는 건 이거는 사업주체가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업주체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주택건설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되죠.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고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혹시나 할까봐 뭐 하죠? 부기등기를 하죠.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근데 주택은 아직 등기부가 없죠. 해서 언제? 보존 등기랑 동시에 본 등기가 있어야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기등기를 했는데도 이런 짓 했죠. 효과는? 무효.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건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공법 규정을 아예 위반했다. 그러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택 건설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융주해 줄 목적일 때.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파산, 합병, 등록 말소, 영업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변경이 될 때. 이럴 때는 요거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부기등기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믿을 수 있으니까. 15번. 저당권 등의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후 60일까지. 잘 보면 첫 번째 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날을 말하는 겁니다. 공고일은. 이게 아니라 승인 신청일부터. 승인 신청일. 공고일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때까지.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사업 주체가 조합일 때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것도 받으시고 기출문제였으니까 사업주체가 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주체가 파산, 합병, 분할,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서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런 거 할 수가 있죠. 제한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기등기의 시기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주택이 보존 등기랑 동시에 부기등기 이후 해당 대지의 양수 또는 제한 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 효과는 무효. 그 다음에 5번 사업주체가 재무 상황 및 금융 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5번 정답.
우리가 이제 사업 주체가 분양을 하려면은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양 보증을 하는 기관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딱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분양보증공사가 분양을 거부해버리면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가가 너무 과도하다 이러면은 분양보증공사가 분양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낮춰야겠죠. 근데 이 분양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는데 이 사업주체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너 불안하니까 그 대지를 나한테 맡겨. 그거는 양도를 하지, 양도는 아니지만 신탁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16번. 이거는 뭐 제발 맞춰주세요 할 때 내는 거죠. 그래서 주택,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죠. 근데 그 전매 제한 기간 안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해도 그냥 파는 건 아니고 사업주체의 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사의 사정이나 질병 치유, 실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근데 어디 가면 안 되죠? 수도권 제외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까? 네, 배우자한테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근데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3번 정답이고, 이혼할 때에는 배우자한테 다 줘도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가 시행될 때도 전매를 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냥 파는 거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공의. 뭐 주공의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 아닙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농지법. 자,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목을 따지지 않죠.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다. 근데 농지로 보지 않는 것들 있죠. 첫 번째, 초지는 농지입니까? 초지입니까? 초지죠. 그 다음에 지목을 따지진 않지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것들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즉 3년 이상이라야 농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 기간에서 농사를 지으면 100년을 농사 지어도 그건 계속 임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기억에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 초지죠. 그리고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뿐만 아니라 그에 부과되는 생산시설이나 계량시설까지도 싹 다 농지로 봅니다. 생산시설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고정실온실 이런 것들을 생산시설이라고 하고 뭐 태비장 이런 것들. 계량시설은 수로, 농로, 제방 이런 것들, 양수시설, 배수시설 이런 것들도 다 농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생산시설이니까 농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사 지으면은 농지가 아니지만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쳤죠? 그럴 때는 농지. 이렇게. 그다음에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전답 과수원이 아니죠. 근데 이걸 2000년부터 계속 농사 짓고 있죠? 그러면은 농지. 3년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농사 짓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입니까? 네. 전답 과수원이 아닌 것들은 3년 이상이라야 농지지만 전답 과수원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 그러니까 1년만 농사 지어도 농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비읍, 이거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 3년은 3년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3년 미만인 토지. 이상이죠. 이상, 이하는 그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는 거고 미만, 초과는 앞에 있는 숫자를 빼는 거죠. 그럼 3년인 하면은 3년 이상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3년 이상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거는 농지다. 그래서 기읍 빼고는 다 농지에 맞죠.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지는 얼마나 소유해야 되죠? 10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고정실온실 이런 것들은 330제곱미터. 그 다음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농사는 9불이니까 90일. 그 다음에 대가축, 이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가금은 천수,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며칠 이상? 1이온 120일. 그리고 연간 판매액은 120만원. 정답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및 처분. 자, 요거는 65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처분해야 되는 의무 사유들이 거기 박스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자,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은 처분 의무 기간, 요건 얼마죠? 1년. 2년 하지 마, 1년.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안에 처분을 하여, 그러니까 지문의 마지막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은 1년 안에. 근데 이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을 안 하죠. 그러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명령 받고 나서는 얼마 안에? 6개월. 그래서 처분 의무 기간이나 처분 명령 받고 나서 처분을 하면 끝. 근데 처분 명령 받은 농지를 너무너무 팔고 싶은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럼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하죠? 농어촌공사. 이때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주변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처분 명령 받았는데 이 농지를 안 파는 거죠. 그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해서 아까 건축법에서도 시정 명령 받고 이행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여기서도 처분 명령 받고 이행 안 했을 때 명령 나오고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명령 불응 이행강제금. 이렇게. 그 다음 이행강제금 개정된 거 말씀드렸죠. 토지가액의 20%가 아니라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로 합니다. 중에 높은 금액의 얼마? 25%.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처분 명령 받았는데 이 처분 명령은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얼마 동안? 3년 동안. 처분 명령을 유예한다 하면은 3년. 이거 하나 받아주고. 이렇게. 명령을, 자, 그러니까 농사 안 짓길래 처분해 라고 했더니만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직권으로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 문제 보면은 뭐 소유상한이 나오는데 소유상한은 딱 세 군데 있죠.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상송이나 인농은 1만까지.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해서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별이 아니라 세대원을 통산해서. 그 다음에 2번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맨 끝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얼마? 1년. 처분 의무기간은 1년.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받으면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죠? 농어촌공사. 이때 가격은 공시지가. 다만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번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에서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죠. 이럴 때에는 그 임대, 사용대 하는 기간 중에는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한 것이 소유한 것이 판명됐을 때는 전부 팝니까? 초과 부분 팝니까? 초과한 것만. 그 다음에 농지층에서 나오는 게 그거는 뭐 앞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OX 이렇게. 자, 두 문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얘네는 농지증 발급 받는 겁니까? 받지 않는 겁니까? 받죠.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해서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옆에 따로 써놓은 거 4가지 있죠. 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 취득, 판매권 행사 뿐만 아니라 그 농지증, 뭐 경자유전의 원칙 그 예외에 XXX 쳐놓은 거, 그게 싹 다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4번. 농지의 증여로 의한 취득이나 농지 소유권 이전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뭐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도 아니고 옆에 있던 4가지 그것도 아니고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농지증은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누가 발급하죠? 시구읍 면장.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를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허신. 이거는 발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발급받아야 한다 하면은 이 두 문자 가지고 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취득, 이거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 취득, 환매권 행사 이런 것들은 발급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맞습니까? 네. 주 받아야 하나?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할 수가 있죠. 요게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리고 이때는 얼마 안에 발급하죠? 2일. 그래서 원칙은 농지증 4일 안에 발급해야 되는데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될 때는 2일 안에. 그 다음에 위탁경영, 이건 정답만 보면 4번에 부상치료 얼마 이상이죠? 3개월. 그래서 뭐 위탁경영 사유들 이런 것들 좀 받으셔야 되는데 옆에 넘기지 마시고 5번에 보면은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 일부를 위탁할 때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OX 지문에 보면은 주요 농작업에 자신이나 세대원이 30일이나 3분의 1 이상을 경영을 하고 종사를 하고 나머지 일부를 위탁해야 됩니다. 그 주요 농작업이 과수의 경우에는 가지치기, 열매 속기,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변은 주요 농작업이 이식, 파종,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 경우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이걸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수의 경우에는 저걸 3분의 1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영하는 경우 나머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번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과수의 경우에는 주요 농작업이 이런 것들, 벼의 경우에는 주요 농작업이 이식, 파종, 재배 관리, 수확, 주요 농작업이 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요 농작업은 이런 것들을 30일이나 3분의 1. 그래서 기출문제에 4주간 종사하고 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4주면 며칠이죠? 4, 7, 28. 그래서 이틀 모자라서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그게 기출문제였죠. 그 다음에 대리경작, 1항 임대차. 자, 농지를 대리경작할 때 얘는 유휴농지를 대리경작지로 지정합니까? 휴경농지를 지정합니까? 유후 노는 땅, 휴 쉬는 땅은 지정하면 안 되고 유후 노는 땅에다가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합니다.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하는 기간.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은 얼마? 10%를 수확일로부터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는 거기 66페이지에 보면은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죠? 그 사유들은 제가 문제로 안 만들어 놨는데 일단 한번 보시는데, 1번에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들이죠. 그러니까 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들 중에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실습지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취득한 농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요거 5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취득한 농지 빌려주는 건 안 되지만 내가 그냥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된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 얼마 이상? 3년 이상. 근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 비닐하우스, 고정실, 온실 이런 거 설치했을 때는 5년 이상. 근데 이모작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얼마 이내로 할 수 있죠? 8개월. 이모작은 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임대차 할 때 원칙은 서면으로 하는데 1번 지문에, 지금 1번 지문에 3번 지문 죄송합니다. 원칙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3년 이상으로 하는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했을 때는 5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치약을 이유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징집, 치약, 뭐 선거에 따른 공직침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나오죠.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심의 거쳐서 승인받아 지정한다라는 거죠. 어디다 지정하죠? 용도지역은? 녹간농자.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하는 거지, 이번에 보면 광역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그래서 1번 맞고 2번 틀렸고 3번.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그때 승인을 할 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해야 되는 지역은 녹지 지역이랑 계획관리 지역. 틀렸죠? 녹지 지역이랑 계획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랑 진흥구역으로 구분하죠. 어디가 행위 제한이 더 세죠? 진흥구역. 그래서 진흥구역에서는 농업 관련된 행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을 허용하는데 이거 얼마까지? 오미자 한 통 얼마라고 했죠? 15,000원. 쌀한가마니는? 미곡의 선별,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은 그래서 15,000원. 그 다음에 쌀한가마니, 미곡, 선별, 보관, 건조 3만. 그 다음에 연구시설의 연구원들 연봉이 그래서 5번 지문 보면은 연구시설은 3,000제곱미터. 그리고 주택은 660제곱미터.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나가면은 일부 농어민의 소득 증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관광농어는 입장료가? 그래서 2만원. 4번에. 주말농어는 차비가? 3,000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은 1,000제곱미터인데 1종근생 중에 양수장, 화장실, 대피소 이런 것들은 3,000제곱미터. 이렇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농지 전용인데 자, 농지 전용에는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가 있습니다. 이때 농지 전용 허가랑 농지 전용 협의는 누구한테 신청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럼 농지 전용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하니까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 허가에서 숫자가 4개 나오는데 3,000에 3만, 3만에 30만. 해서 요거는 농업진흥지역 안, 요거는 농업진흥지역 밖. 해서 여기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꿀 때에는 원칙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 면적이 이 범위 안에 속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에는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하죠? 시도지사. 이거보다 작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거보다 크면 직접 하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리고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습니다. 근데 조금 경미한 것들. 경미한 것들은 신고하는데 대표적인 게 주택. 농업인, 어업인의 주택이라든지 농수축산업용 시설,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시설, 그 다음에 뭐 집화장, 성가장, 판매장, 그 다음에 연구시설이라든지 양식장,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뭐 공동시설로 바꿀 때는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자,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꿀 때 허가받는 거죠. 근데 딱 보시기에도 주택, 아니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 그 다음에 마을회관, 뭐 어린이 놀이터,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아니면은 양식장, 양어장, 연구시설, 좀 농사 비슷한 거라든지 생업관리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이런 걸로 바꾸죠. 이건 신고. 이건 신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원칙 허가받지만 이런 느낌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대신에 하나 딱 기억하라고 했던 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농지를 전용해서 여기다가 주택을 짓습니다. 전용이라는 건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꿔가지고 집 짓겠다라는 말이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이거라도 기억하시고. 무주택자. 농지를 없애가면서 집을 짓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만. 면적은 뭐 660제곱미터 이야기긴 한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더라도 이거라도 무주택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협의합니다.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건 전용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전용하는 사람. 타용도 일시 사용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죠. 보면은 1번 농업진흥지역 안에 3,000 이상 3만 미만은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하죠? 시도지사.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3,000, 3만이니까 안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 그리고 농업인의 주택, 어업인의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전용은 신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양식장, 연구시설 이런 걸로 느낌적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짓죠? 1세대 1주택자 할 수 있습니까? 무주택자만. 무주택자만. 3번 틀렸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용이라는 건 영구적으로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가능하지만
타용도 일시 사용은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농지 아닌 걸로 잠깐 쓰다가 다시 농지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5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이게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납입을 해야 되죠. 이때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 그다음 하나 더. 옆에 OX 지문의 3번 80번 문제를 푸는데 명령 위반 이런 거 보이면 뭐라고 했죠? 하여야 합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떤 명령을 위반했을 때, 얘는 그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업 정지, 공사,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 공사 중지 명령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러한 조치 명령, 허가받은 사람이 이러한 공사 중지, 조업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치 명령 위반이라고 안 나오고 뭐 조업 정지 명령 위반 내지는 공사 중지 명령 위반 이렇게 명령 위반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니고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다음 주 3회, 4회 남았죠. 3회, 4회 동영 문제를 풀면서 백선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